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3월 증시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2월 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고용 지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게 물가 하락세도 좀 주춤하고 하면서 후반에 힘이 좀 붙이는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월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잘 버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리고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2월 초부터 있었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들이 있었고요.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중화권 증시도 좀 많이 밀렸죠. 그렇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은 약세를 보였고 원자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만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통화들은 약세를 보였죠. 즉 말씀을 드리면은 1월 증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 중화권 증시 약세,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하고 한국 증시가 좀 잘 버텼거든요. 그 이유들을 본다면은 노랜딩 그리고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들이 유럽 증시에서는 명품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한국 같은 경우는 노랜딩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에 좀 순환매가 전개되었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본다면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업종들 또 경기 민감주들 중국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업종별로는 차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겠죠. 2월 초중반까지 코스피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2420에서 2480, 딱 60포인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말 되면서 2420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동안 잘 버텼던 흐름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3월 초중반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화는 이제 글로벌 주요국 중에 가장 약했는데 증시는 나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월말에 오면서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1월 달에 모든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 증시도 저점 대비 300포인트가 급반등을 하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미국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상이 종료될 거고 금리 인하는 좀 많이 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었거든요. 즉 좀 양립할 수 없는 기대감들, 경기에 대한 기대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같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은행 배당 확대 기대감들이 들어왔었던 거죠. 근데 2월 초부터는 좀 이런 기대감들이 흔들렸습니다. 2월 초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여타 지표들도 예상보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CPI까지 잘 나오면 CPI까지 예상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면서 시장들이 좀 균열의 조짐들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딱 들어온 게 노 랜딩. 경기 성장은 지속되는데 물가는 잡을 수 있어. 이러면서 시장이 잘 버텼거든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플러스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기대가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괜찮겠구나. 그리고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노 랜딩에 대한 기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는 것들이 둘 간의 균형이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예를 들면 노 랜딩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진다라든지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많이 후퇴한다라든지 이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한국 증시도 좀 안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노랜딩 얘기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나스닥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월 후반에 하락세예요.
뭐 물론 이제 우리 코스피도 약간 그랬지만 이건 뭐 일시적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이게 좀 더 갈 것 같습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최근 잘 버텨오다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채권 금리 반등했고 달러 반등했고 그런데 증시는 전반적으로 뭐 중국권 증시가 워낙 급등에 따른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좀 괴리가 크거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달러 인덱스도 올해 1월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12월 초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죠. 그리고 채권금리도 10년물, 2년물 모두 올해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 하락, 달러 약세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증시도 어느 정도 1월 저점 수준까지 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지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는 상대적으로 노랜딩에 대한 기대로 잘 버텨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스닥이 워낙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그를 반영하는 채권과 달러 흐름 이보다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다는 점들이 오히려 당분간은 이 간극을 좁히는 증시의 약세, 증시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연착륙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네. 자 하드 랜딩 경착륙도 아니고, 네. 이제 아예 뭐 착륙 안 한다 노 랜딩인데 교과서에 뭐 없는 얘기 아니에요? 뭐 교과서에는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성장이 지속되면서 물가는 잡을 수 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노 랜딩이 지속될 거라고 보게 됐던 이유는 가장 컸던 게 첫 번째가 고용지표였습니다.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죠. 예. 취업자 수도 지금 예상치를 거의 3배 넘는 수치가 나왔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50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런데다가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되다 보니까, 고용 괜찮고,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네? 혹시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상황에서 또 한 번 결정타가 됐던 게 2월 초에 있었던 ISM 서비스업 지수죠. 서비스업 지수가 12월 달에는 좀 많이 밀렸었는데 1월 달에는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여전히 확장 국면이다. 자, 고용 괜찮고 서비스업 확장 국면이고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이 두 가지 조합이 시장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노랜딩, 경기도 잡을 수 있고 경기도 안정적이고 성장을 할 수 있고 물가도 잡을 수 있어 라는 기대를 이 조합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전략적 리포트에 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얘기를 좀 더 뜯어보면요. 노랜딩 가능하다.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괜찮다. 그래서 경기가 안정적이면서 성장은 조금 더 이어가면서 물가도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은 더 많이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경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하드랜딩이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랜딩에 대한 너무 꽂혀 있었던 거죠. 이제 노랜딩 기대감이 들어왔다고 한다는 것은 향후 경기가 안정적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 직후에는 재화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소득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비를 계속적으로 재화 서비스를 많이 샀죠. 네. 그런데 이게 꺾이는 시점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서비스업 경기는 후행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보여드렸던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좋다는 의미는 현재 경기 사이클에서 끝단에 있는 쪽들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특히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은 지금 3개월째 수축 국면입니다. 아마 3월 초에 발표되긴 할 텐데 이게 반등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신규 주문 지수거든요. 신규 주문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고용이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반등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지금은 서비스업 경기는 점점 더 악화되는 과정에 있고 소비도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긴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 고용, 전형적인 후행 지표인 고용과 경기 사이클에서 이번 코로나19 경기 사이클에서 후행적으로 상승하기, 회복되기 시작한 서비스업 지수가 잘 버티고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을 좀 더디게 만들 뿐이지 경기 흐름들이 다시금 상승 사이클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한쪽에 올라가고 한쪽에 내려가는 네. 시속 게임 같은 건데. 맞습니다. 자, 경기가 양호하다고 한다면 자, 물가가 잡힐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그렇죠.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최근 물가 지표는 사실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오는 레벨이 높아진 데에는 재화 물가, 그러니까 뭐 원자재라든지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중국차 가격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괜찮다 보니까 당연히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견조하겠죠. 그러면 왜 최근 3개월, 이전 3개월 동안에는 왜 물가가 뚝뚝 떨어졌냐? 재화 서비스, 그러니까 자동차 물가, 그리고 휘발유, 그리고 의류 이런 물가들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괜찮네 라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 맞거든요. 그로 인해서 최근 중고차 가격도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물가 하락 속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라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져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 2%대 진입이 빨라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이 속도대로 가면은 언제 2%로 갈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시장 굉장히 흐름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된 PC 물가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표잖아요. 네, 이 개인 소비 지출 PC가. 네. 이게 4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게 좀 떨떠름한 거죠. 네, 지금. 왜냐면은 자, PC 물가 지수를 연준이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상승 반전을 했다는 점이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보였던 CPI는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것, PC는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들. 이래서 저희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재점화되는 시그널들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시금 앞서 보면은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가 노랜딩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너무나도 시장에 안정적인 흐름들을 주는데 플러스 요인이었다면 반대급부로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경기, 물가, 뭐 통화 정책 간이 이게 악순환 고리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형성됐다는 말씀이신데, 이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 컨센서스,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업데이트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3월 FMC에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었던 상황입니다. 25bp 금리 인상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오니까. 최근 금리 인상 확률이 25bp가 90%대에 육박했던 게 지금 70%대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30%에 근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5월 FMC에서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2월 초, 2월 FMC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30%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76%까지 올라갔다가 69%. 그러니까 70%대까지 레벨업 됐죠. 예. 한편 2월 FMC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확률이
58%, 50%를 넘어섰었는데 지금 이게 0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30%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만 본다면 3월 FOMC의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5월, 6월부터는 금리 동결,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를 했던 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6월 달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6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확률은 2월 FOMC 때만 하더라도 1.9였고요.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0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50%를 넘어섰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되면서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56%를 넘어섰고 50bp 금리 인상 확률도 지금 20%를 회복하고 있고 금리 동결 확률은 20% 밑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자, 이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상반기 중에 5% 미만 한 4.9에서 끝나고 2024년 1월까지 한 75bp 금리 인하할 거야.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1월까지 강한 반등을 보였다면 지금은 통화정책 이슈만 놓고 봤을 때 5.4 7월이나 또는 9월까지 5.4% 금리까지 갈 수 있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 5.2% 금리를 유지할 거야 라는 걱정거리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6%까지 뭐 올리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던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6%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 또는 빅 스텝 정도를 하면서 향후 추이를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경기가 좀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한두 번 더 된다라고 봤을 때 다시금 꺾이겠죠. 경기나 그런 흐름들이. 그리고 또 아직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올라오고 지금 현재 대출이 늘어나고 좀 소비 쪽이 탄탄하다기보다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카드라든지 아니면 리볼빙 또는 대출로 소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게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균열이 나타나면서 소비 쪽에서는 좀 문제가 일으켜지고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경기 사이클이 상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지연됐다,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가 만약에 5% 중반까지 만약에 오른다. 네.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이미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악화된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물가가 높은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좋아서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제조업 경기나 이런 부분들의 악화에 결정타를 맡고 있는 한국 수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서 한두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이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면 한국도 발벗고 나서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조금 더 올린다고 할 경우에 한미 금리 차가 우리한테 좀 너무 자본시장에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경기 상황이 중요하지 미국과의 한국과의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 컨센서스를 반영을 한 걸로 보여요. 네. 채권 금리도 급반등했고 달러도 강했고. 자, 이러면 뭐 통화정책 부담은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좀 문제입니다. 증시가. 지금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은 2022년 11월 9일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도 2022년 12월 6일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증시는 여전히 올해 고점 대비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돌렸거든요. 즉 채권과 달러는 지금 통화정책의 변화,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증시가 충분히 조정받았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월 저점 수준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3월 한 달 중에서 전반부에는 이런 가능성 특히 아직까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선반영하지 못한 증시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조금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당분간은 뭐 채권금리, 달러화, 이게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월 달에는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었고 2월 달에는 노랜딩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었죠.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되는 또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랜딩에 대한 기대까지 후퇴하게 된다면 채권 금리 그리고 특히 달러 인덱스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년물 채권금리는 4%에 근접했고요. 그리고 2년물 채권금리는 4.8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10년물 채권금리가 직전 고점인 4.25, 4.3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상승 여력,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최종금리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이 5.4 그 정도까지 또는 2024년 1월까지 5.1, 5.2 정도 수준까지 열려있다라고 본다면 5% 돌파 시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정점은 3월 22일 FOMC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7, 108, 110포인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열어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경기가 악화되는 것, 좀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지연된 것 뿐이지 지금 막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도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이 그리고 또 과도했던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기대감들이 후퇴하면서 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경기 방향성이라든지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결국에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사이클로 본다면 달러 인덱스는 107, 108 정도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2월 말 132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몇 주 사이에 100원 가까이가 올라온 건데요. 워낙 가파르게 떨어진 데 따른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분기점은 1320원대입니다. 1300, 132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1370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요새 며칠 보니까 좀 파는 것 같은데 네.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위축되거나 네. 매도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 많이 샀다라고는 하는데 2022년 7월 이후 최근까지 17조, 18조 가까이 샀다가 좀 매도를 한 거죠. 근데 이때 특징을 보면 2달 사고 한 달 일부 차익 실현하고 2달 사고 한 달 일부 차익 실현하고 2달 산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17조 넘게 18조 가까이 샀는데 2달 매수하는 동안에는 뭐 7월, 8월 달에 6조 4,500원 샀을 때는 한 270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7조 6천억원 샀을 때는 37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이번 1월 달, 2월 달에 매수했을 때는 한 300포인트가 올랐죠. 그런데 매수 주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6조 4,500원 사고 2조 5천억밖에 안 팔았는데 코스피는 4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7조 5천억을 사고 12월 한 달 동안에 1조 7천억을 팔았는데 코스피는 320포인트가 빠졌고요.
왜 지금 현재 코스피 국내 수급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수급이 얇아지고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면은 300포인트, 350포인트 정도까지 오르는데 일부 차익 실험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게 된다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국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그리고 달러보다도 원화가 약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좀 더 룸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3월 22일 전까지는 외국인 매물이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정 양상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갈림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300, 2200선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 또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림 이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2300이냐, 뭐 2100이냐, 2200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